안녕하십니까. 헌법 강의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의 시간에 이어서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견해, 관점, 그래서 법에 대한 어떤 입장, 그래서 어떤 태도를 지해야 되는 하는 것은 좀 공유가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면은 다음 시간 세 번째부터 세 번에 걸치고 헌법에 대해서 개괄을 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앞으로 헌법을 개괄하는 데 있어서 꼭 이해를 해 놓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좀 초점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의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면은 법률학자만큼 법에 정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칸토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는 법에 대해서法学者は 今もなお法という概念に対して定義を求めている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의 정의는 시대와 더불어 또 사회 발전과 더불어 편한다 그런 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나카 코타로라는 유명한 일본의 법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는 法の完全な定義を下すことはほとんど不可能である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점도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만드는 법 이것을 법률이라고 합니다.法律도法の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률을 나누고 쓰지는 않고 있는데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켜야 할 사회 규범에는 각석이든지 회사의 규칙이라든지 주요規則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법이라고 합니다만 흔히 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국가가 만든 법률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령이나 선령 만드는 취지가 다르죠. 내각이 만들면 세례, 쇼례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면 조례로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국가가 만드는 법이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여기는 좀 생략하고 사회가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결혼식 갈 때 얼마 부지를 놓는다든지 좀 주전을 보내놓는지 초전을 보내놓는지 그런 것은 다 관습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규칙대로 안 했다고 해서 또 계약 위반도 아니고 소송의対象에도 되지 않다 그런 거죠. 이것이 사회의 법이 있고 또 사회 집단 내부의 자주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라고 하면 국가가 만드는 법률도 있고 사회가 만드는 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도 법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사회 규범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코자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어째서 지키는가입니다. 지키는 이유로서는 여기 써놨습니다만 우선 하나는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부터 일반적인 승인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간접력에 의해서 안 받침돼 있다는 거. 두 개죠. 하나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왜인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라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보냈던 사람들이 국민의 위사를 집대성해서 법을 만든다고 위제되고 있기 때문에 犠牲されてるから
따라서 법을 지킨다는 증명.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픽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러면 왜 법을 지키는가? 법을 지키는 본질적인 이유 또 하나죠. 물리적인 간접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찰 권력에 의해서 잡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하자면, 대기하자면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안받침된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리적 강제력, 물리적인強制力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안받침되고 있는 사회 규범. 이것이 법의 본질이다. 이렇게 오늘 좀 하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합니다. 양심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는 지키지 않으며 인간적으로는 문제이지만 물리적 간접력에 의해서 경찰 권력에 의해서 잡힌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으며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간접력, 물리적 간접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 권력에 잡히게 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형벌의 대상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법의 전신, 법의 그래서 민주주의, 법과 양심, 도덕의 관계, 그래서 법과 철자, 이런 네 가지 좀 각도를 세워서 법에 대해서 좀 육박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육박을 통해서 헌법을 배우는 중요성, 헌법에 또 사회적으로 헌법이 왜 있는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감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법이 물리적 간접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전신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렇게 좀 먼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시기法律家와 악시기 린징 이렇게 말하는 각국인가 있습니다. 네? 격언이 있습니다만 법을 사용하는 정치가들이 정의 개념이 없으면 법은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세기도 안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첫째로 보편성,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해서 정의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 개인에게 있어서 자유가 생명이라며 사회와 집단에 있어서는 정의가 생명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제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라는 것은 에고 아니다. 에고라는 것은 自分の고문을 한 간에 욕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성하고 공공성 모두가 좋다, 모두가 옳다고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적도가 복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말한다면 일본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사람도 살고 있고 조선 사람도 살고 있고 브라질 사람도 살고 있고 인도 사람도 살고 있고 해서 다양하다는 거. 그런데 일본 사람만 하나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일본 사람 속에서도 노동자가 있고 또 회사원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고 학생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라는 것은 결코 단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복수적이다. 따라서 복수성, 가치 기준이 복수인데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例が 레건데 헌법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계시면 류법 청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만,憲法 9조에서는 어떻게 명기되고 있는가?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また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포기한다放棄する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全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公選権はこれを認めな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憲法 9조는 세계에서 류례가 없는 조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라를 지키는戦力としての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가지지 않다. 따라서 공생権を 否認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지혜권というのは 관련돼 가지고 있지만 일본 국가는 실제 국가를 지키는 군대는 가지지 않겠다. 그것은 인류의 숭고한 리념에 위임한다는 것이 헌법의 사상에 되어 있는데, 상당히 리산적이며 또 숭고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법제국을 비롯한 국가 권력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레건데 일본 지난식 일본 당국의 식민지를 당한 조선이라든지 또 중국에서는 일본이 무장화하는 것은 절대 반대이고 그거 옳은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세대가 변하고 이제 식민지부터 이제 시작해서 100년 이상 지난 오늘에 와서 일반 나라로서 자위 군대를 가지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알기 쉬운例로서 사형제도도 이거例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헌법 36조에서는 잔인한刑罰와これを禁止する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시계라는 형벌, 이것이 잔인한가 어떤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국민의 거의 80% 가까이가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또 재판소 판결에서도 국민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형제도는 결코 헌법 36조에서 말하는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보편적인 정의론에 기초하며 국가 권력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을 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의에는 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의라는 것이 보편성을 주근을 하는데 이거 간단치 않다는 것을 조금 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시 문제, 이것도 산비료로인, 노시を死として認めることによって、ドナー提供者 이거 조금 받고 싶어하는臓器가 있어야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는 노시 문제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또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論점으로 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 문제 좀 설명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만,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손독사자라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살인한 사람은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사형이었다는 것이 옛날의 형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형법 200조가 삭제되고 일반 살인의 199조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지난 시기 부모를 존경하고 받드는 것은 응당한 총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회 발전과 더불어 부모만을 특별시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회 상식이 변하고 인민들, 큰민들의 머리의 의식이 변하니까 정의가 변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정의를 산정해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조금 이거 제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값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법과 도덕의 호상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도덕의 문제입니다. 법의 내용 속에는 사회 규범 속에는 해당 사회의 도덕 윤리가 법밭에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덕을 국가 권력이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지키게 한다는 것은 어떤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기본은 국민들은 자유입니다. 국가에서부터 해방되고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해당 사회의 윤리 도덕을 법으로 규정해서 지키게 한다는 것이 법의理論으로서 어떤가라는 문제가 깊이 다져가면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의와 함께 도덕과 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론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식을 정리해드리며 법은 국가 권력의 물리적 간접력을 통과한 사회 규범입니다. 아까 확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무제한하게 판치해두며 물리적 간접력을 가진 법을 만땅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자유, 이거 경제적 자유까지면 그래도 그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만 정신적 자유, 마지막에는 신체적 자유까지 이거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부터 견종을 올려왔는데 문제는 법 속에 도덕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좀 두 번째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立법민주주의 요구는 다양성과 공통의 요구를 함께 보장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경각성을 높여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확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간접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사회 규범이다 입니다만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양심에 의해서 준수하는 사회적 규범, 법이 외명성을 띈다면 도덕은 내면성을 띠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면적인 것은 나쁘긴 아닙니다. 자기가 내적으로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든지 할머니가 전차에 타고 있으면 자리를 권한다든지는良심으로 하는 문제이지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장사를 해서 많이 벌었던 사람한테 과세를 가하는 것이 좋은 어떤가? 자기가良심으로 차리티로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국가 권력이 이거 소유물을 압수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법적으로 재분배한다는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어떤지는 생각하는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르이싱카제 이거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가져가서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분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로 여길 수는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 권력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개입을 허용하는 사회 제도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긍력 국가 권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사회 제도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신적 부분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오는 것이 옳은가 어떤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극과 권력의 물리적 제재라는 것이 왜 위험성을 띠는가? 조금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극과의 법률은 극과 권력의 물리적 제재를 동반합니다. 아까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는 법 규범과 도덕, 종교의 규범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극가에도 법이 있었지만 종교에도 법이 있었다. 서양 세계에서는 로마 법왕을 청정으로 하는 교회의 체계가 있는 곳입니다. 극과 체계하고 함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무슨 재판에 걸렸는가?宗教裁判に 걸렸지 않습니까? 재판 권한을 극가도 가지고 있지만 이중적으로 종교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혼돈되어 있습니다. 법과 도덕이 혼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인권, 사람의 자유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가치의 기본 특징은 이 부분을 처리한 데 그 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분리입니다. 종교의 세계, 내면 세계의 문제하고 극과 공공의 세계를 분리하고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나누는 장소에 법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저기 써놨습니다만 근대 사회에 이르러 극가는 자기의 고유한 법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도쿠가幕府 시대를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실력 찬치를 모든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이죠. 지방의 그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근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 따라서 도쿠가는 그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상긴交代를 시켰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실력 찬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포후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극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간지력은 극과 권력이 도점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지킨다라는 사회가 바로 근대 이전의 사회입니다. 이것을 근대 극가는 토종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면치 유신을 해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만들 때에 하이한치게 해서 그때 가다나가리지 않습니까? 지방의 그 군사력을 다 일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수렴시키는 과정이 있죠. 이거 물리적 간접을 토종합니다. 국가 권력이 이거 절대 국가 이거 생겨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국가는 근대 경찰, 재판소, 형무소와 같은 물리적 간제 장치를 독종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힘을 가진 국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입장은 약하게 됩니다. 지난 시기는 개인은 어느 집단에 속하고 있고 그 집단이 힘이 있고 그 집단이 중앙 국가하고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중간 탐지가 해소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개인이 1대1로서 맞서야 하게 된다는 거죠. 맞서게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 간제력을 독점하는 대신에 내면 세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실력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왜인가? 개인이 국가가 독점하니까인데 그 약속으로서 무엇인가 하면 국가는 인간의 정신 내부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일반화시켜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극과 권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 다치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근대 극과 성립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법의 주요 내용의 하나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일본의 법률이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정교분리 원칙 후에 헌법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기미가요 히노마루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조금 하자고 생각합니다.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너무 길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립 세쇼 교의事件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저중고급학교에서는 대학에서도입니다만 입학식이나 졸업식 마당에서 기미가요 부르게 하고 히노마루 개요합니다. 그런데 뜻이 있는 일본 교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사상 양심으로서 기미가요 히노마루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고 그러한 내용을 세세대 듣기는 학생들에게 절대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사건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피아노 반주를 음악 교원 때 교장이 지시를 합니다. 피아노의 반奏을 시나사이도 기미가요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 교원은 기미가요 자체에 대해서는 찬송 안 하고 있고 또 그 음악 교원 자체의 사상 양심으로서 기미가요의 연주를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19조에서 사상 양심의 자유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악교는 이미 교장한테 자기는 졸업식에서 절대 피아노 반주를 안 하겠다는 거. 녹음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녹음 테이프로 흘리며 졸업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 라고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으로 말하면 적금은 매래라는 거 너는 국가 공무원이지 않는가도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음악교는 끝까지 자기의 사상 양심 신조 틀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졸업식은 진행되었는데 재판에 되는 것입니다. 왜인가 말하면懲戒処分됩니다. 卒業式において校長から命令を無視하고国歌斉唱のおよび起立を안 했다. 피아노 반주를 안 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선생님은懲戒 処分を당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피아노 반주를 했던 교원은 懲戒 処分가憲法に 위반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일으켰다. 이런 사건이 실제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헌법 이야기는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후에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국기 국가호가 있습니다. 1999년에 국기 국가법이 제정되었고 또 문과省の 지도 요령 속에서 국기 국가를 학생들에게 제찬시키는 문제가 명기되어 있고 또 국가 공무원은 고교의 혁신이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정교 분리가 근대 국가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사상 양심의 자유보다도 사회의 질서, 이때 말하는 사회라는 것은 국가의 질서, 전도 말하면 국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거 법적 효력을 가진 말로서 실제는 관통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버렸습니다만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약속, 다시 말해서 호흡스는 리바야산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돼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
사적 자치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명백히 된 조건에서 국가 권력은 물리적 한제력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조금 사고가 필요하지 않는가. 네, 오늘 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 세계를 컨트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 국가를 부정하고 싶고 오늘의 헌법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며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애착, 사회에 대한 교도愛이런 것으로서 좀 배제하자 하는 움직임이 실질 있고, 이거 잘못하면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정의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는 것과 함께 법과 도덕을 혼동하지 않고 준별해야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 기립 세쇼 표희 지ken은 그런 것을 좀 시사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언급해놨기 때문에 후에 좀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왜 어째서 일본의 위문교육 단계에서 어떻게 애국심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강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약간 보겠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데모크라시에 대한 또 인식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만 또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합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계급 또는 사회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을 정치라고 합니다. 생명은 따라서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민의가 정확히 반영돼야 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민의의 산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말로서는 이렇게 됩니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기 때문에 시하이する側と 시하이される 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통일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죠. 네? 왜 내가行政の決定に 따르는가 하면 시하이 する側と 시하이 される 側가 같다라는 그러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거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데모크라시입니다만, 문제는 この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제 어떤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문제로 삼자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우리 제일 조선인들은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比例代表制の並立制に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이거 확인입니다. 선거구제라는 것은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하나의 선거구로부터 승리자가 한 명 나오는 상당히 안정된 선거제도입니다. 다만 이 선거제도는 사표가 나옵니다. 네? 51대 49, 100이라고 합니다. 그 僅差대 이기지 않았다면 49, 거의 50이죠. 네? 반수의 위견은 무시된다라는 네? 그래서 소선거구 제도이며 민의가 정확히 반영 안 되기 때문에 내왔던 제도가 비례대표제입니다. 政党に選挙하고 득표率で議席を割り当て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자체는 상당히 민의 반영에 있어서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소당 분별이라고 해가지고 안전청문으로 안 갑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1994년이었으니까選挙 制度를 바꾸는데 마오자가 그때 이치로는 아직 정치가로서 있어서 그때 역시 목그러미 한 것이 2대 첨단제였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2大政党制を目指し했죠. 네? 호수 2大政党制を目論み했죠. 네? 그래서 만들었던
제도가 바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말은 준선거구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가 주選挙制度였습니다. 주選挙制度に 하면 좀 더 민의를 반영하면서도 소단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좀 결과에 코미트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자민당 일단 덧제산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민당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있습니다만 오늘 좀 그 내용은 또 이 강의에서 지급하는 내용 아니기 때문에 또 따로 기회가 있으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선거 제도가 왜 문제인가? 인상으로서는 이것이죠. 네?選挙가입니다. 선거는. 그런데 일본의 선거는 여기 썼습니다만賄賂 政治献金腐敗がイメージ입니다. 그래서公職選挙法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기본 다規制입니다. 時間に対する規制、主体に対する規制、方法に対する規制. 아마 세계의 선거법이 많이 있지만 일본의 선거법처럼原則 規制,例外 やっていい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選挙制度は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하는 것이 個別訪問民意を伝えるためには言っちゃうんですか政治的自由、表現の自由が있기 때문에立候補者가 국민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 좋은데 일본의 선거법은 個別訪問 금지하고 있거니와選挙期間도規制되고 있어서 상당한 정도 규제가 강합니다. 근데 裁判所も法律を만들立法趣旨を解釈하는法制局も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은 선거에腐敗가 있고不正가 있고 그렇게 뭐랍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立候補者の 있지 않습니까? 条件を 평등해야 된다는 명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그런가요?選挙運動を 規制하고 選挙の方法を 규제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있어서 평등한 선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가? 저도 말씀드리면 立候補者たちに平等な選挙の環境を 만들고 있는 것으로 되는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재판관이 말하니까 그렇게 틀릴 수 있는데 실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個別訪問 OK이고 텔레비전 CM OK이고 포스팅은 OK입니다. 일본은 다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미국은 미국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데모크라시에는 시끄럽습니다. 投票が主権者である国民の意思の発露だっていう意識강합니다. 따라서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공職選挙法 같은 일본의 법이 있으며 아마도 이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는가? 選挙は買収된다는 거. 따라서 立候補者たちには平等に戦ってもらうことが大切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규제가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個別訪問禁止も裁判所は合憲に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이거禁止하는 것이 누구에 유리한가? 예, 기득권자에 유리합니다. 선거에 勝てるのは 만일입니다. 선거운동規制해버리며 이제까지 이겼던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밖에 선거에서는 이기지 않도록 됩니다. 예, 既得権益の保護が規制の目的だ라는 것이 보이는가 어떤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법이 기본은 기득권력에 대한 보호입니다. 신規参入を 가로막는 데에 기존 법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가 어떤가, 보여오는가 어떤가. 여기가 리가ル마인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을 배는 가정이 잡고 기득권력에 대한 보호가 일반 사회에서는 오히려 불균등,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헌법의 또 수업의 또 목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 번째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등하게 주권자에게 차려져야 할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때 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과 수석의 이야기 마지막에 좀 해서 오늘 강의를 맺자고 합니다. 수석은 대주주기입니다. 그래서 듀 프로세스라는 말도 있는데 능률은 나쁩니다. 수석을 정확히 밟으면 속도는 늦게 되고 효율도 나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혼자서 결정해서 리더십 발휘해서 끌고 가면 그것은 그것대로 속도감도 나오고 빨리 앞에 가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힘 있는 개인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절차, 수속, 대주주기와 정확히 밟다는 것은 또 법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상위위원회를 잘 가져서 동포들의 민의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가업을 다 같이 결정해서 모든 내용으로 내린다라는 공정을 정확히 밟다는 것이 바로 법의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조금 엔사이의 얘기만 좀 하자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갱교리츠는 99.9%라고 말 듣고 있습니다. 事件が起これば必ず犯人が逮捕된다기 때문에 굉장하게 경찰이 우수한가 아니면 아주雑な 捜査또雑な 逮捕하고 있는 어느 쪽인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의 검거률이 경찰이 우수해서 나와 있는가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지 않는가. 엔자이라는 것이 다수하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엔자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일단 헌법에서는 증거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刑事訴訟法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후회하겠습니다만 따라서自白は 証拠に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자백을 시켜서 형무소에 넣고 그래서 형무소에서 또 그 강압적인 지조가 있고取り調べ가 마친 다음에 또 기소되고 또 형벌 저한다라는 것이 리사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형법존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익계 호대식이라는 것은 스미토가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 하는 것은 법률로서 규정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만 재형법존주의에 대해서도 이해를 깊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다만 헌법의 30조 대가 재형법존주의를 비롯한 인신차의 문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남은 세 번 사이에 해설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형법의 내용은 또 형사소송법 비롯한 구체적인 법에憲法の 人身規定는刑法 及び 刑事訴訟法에서 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학습을 키워나가줬으면 합니다. 다만 오늘 법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마지막 부분 정의, 법과 도덕, 민주주의 그래서 마지막에 수석, 절차 정확히 공정을 밟아서 결론을 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금 파워포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에 조금 후에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맺겠습니다. 1회, 2회 좀 결론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 3회 들어가는 조금 가이던스를 해서 마지막 좀 5분 정도로 맺어가자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법의 정신은 정의입니다. 자스티스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이면서도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이다, 공공적이다고 해서
족도가 하나는 아닙니다. 사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좁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각이한 사람들의 위경 속에서도 최대 공약수, 공동 분모를 찾아야 된다. 또 찾자는 노력을 하고 그에 맞게 그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법이라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는 과정이다. 일단 그런 조금 내용을 공유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법과 도덕,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별라고 썼습니다. 법과 도덕이 혼동되고 법과 도덕이 혼동되며 그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기미가요 문제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일본의 민법, 일본의 가족법 속에는 같이 규정이 들어옵니다. 일본의 형법 속에도 같이 규정이 들어옵니다. 국가는 모르는 사이에 국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 국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권력이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를 법화해서 국민들에게 지키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 간지력의 독점이 국가 권력이 그것을 하고 있는 한 이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절대 국가가 전신적 자유, 내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민들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됩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 권력은 제한돼야 된다. 국가 권력은 국민들의 내면 세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비롯한 여러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확인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법과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민의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사회의 주인도 바로 국민들이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지향, 요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거 주체의식과 결부시키면서 주권자는 바로 국민이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법과 수소, 이른바 철저가 중요하다. 아무리 능률이 나빠도 아무리 비능률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철저를 받고 결정을 제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법과 수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짐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이 네 가지 내용들이 헌법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다른立법의 부문법의立법적 기초입니다. 일본말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기본법であり 부문법, 일반법의 立法の 기초가 바로憲法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그 핵심적 내용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이고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헌법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지 일반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반 국민들은 국가가 헌법을 지키고 있는 것 어떤가를 감시하는 감시자이다. 여기에 헌법의 기본 징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일본 사회에서 일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일단 일본의 고등학교, 일본의 대학에서는 일본국憲法の 수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사회에 나갔던 사회 일반 인민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헌법 개정 논의가 좀 위험 수위를 넘고 있고 또 아베의 세상의 극상을 비롯한 그런 문제에 위문을 더 가져야 되는데 사회 여론이 이 정도로서 좀 멈추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저는 오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수업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해나가는 내용으로서 헌법 좀 2 오늘로 마쳤습니다. 3에서 일본 그 헌법을 기초로 하는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 오늘의 일본 그 헌법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제정되었는가를 제3회에서 보고 제4회에서 인권, 제5회에서 통치기구 이렇게 해서 조금 5번이라는 짧은 시간으로서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헌법의 윤곽과 어떤 내용들이 좀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설을 드리고 좀 일정하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조금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제3회에서 뵙겠습니다. 제2회 이상 마치겠습니다.